여러분, 아주 오래된 역사 기록을 들여다보면요. 이게 웬만한 드라마보다 훨씬 더 극적인 이야기들을 품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특히 수천 년 전에 단 몇 글자만으로 한 시대의 비극과 심판을 동시에 기록해버린 역사가들이 있었죠. 자,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대체 어떻게 글자 하나가 그런 힘을 가질 수 있었을까? 역사가의 붓끝이 때로는 칼보다 더 날카롭고 무서울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기원전 712년 노나라 은공의 마지막 해 이야기 속으로 지금부터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야기의 무대는 기원전 712년 노나라의 조정입니다. 당시 이곳을 다스리던 은공은 주련 제후국들 사이에서도 아주 지혜롭기로 소문난 군주였어요. 그런데 곧 그의 지혜가 시험대에 오를 일이 생깁니다. 어느 날 말이죠. 등나라와 설나라의 군주가 노나라를 방문했는데 오자마자 누가 윗자리에 앉을 거냐 이걸로 팽팽한 기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설나라 쪽 주장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먼저 제후가 됐다 이거였고요. 등나라는 아니지 우린 지금 천하를 다스리는 주나라 왕실의 직계혈족이다 이렇게 맞선 거죠. 지금이야 이게 뭐 그리 중요한가 싶지만 당시에는요. 이 혈통과 서열이 바로 국가의 자존심 그 자체였습니다. 이때 은공이 정말 멋진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힘으로 누르는 게 아니라 지혜와 전통에 호소하는 방식을 택한 거죠. 주나라의 오래된 속담을 하나 인용하면서 지금은 주나라의 시대이니 그 법도에 따라 같은 성씨인 등나라를 우대하는 것이 예의에 맞지 않겠냐고 아주 정중하게 설득합니다. 결국 설나라 군주도 이 말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이 일 하나로 은공은 아주 유능하고 존경받는 군주라는 걸 모두에게 다시 한번 증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의 앞에는 훨씬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은공의 외교적인 명성이 높아지면서 노나라는 이제 더 큰 국제무대의 중심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제후국 중 하나인 정나라와 동맹을 맺고 허나라라는 나라를 함께 공격하기로 한 거죠. 그런데 이 거대한 군사 동맹의 이면에는요, 아주 사적인 갈등이 부글부글 끓고 있었습니다. 특히 정나라의 최고 에이스였던 두 장수가 전차 한 대를 가지고 서로 자기 거라고 다투면서 원정 시작부터 분위기가 영 좋지 않았어요. 그래도 군사작전 자체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빨랐습니다. 여름에 계획을 세운 연합군이 가을이 되자마자 거칠 것 없이 허나라의 수도 성벽 바로 앞까지 진격하죠. 그리고 전투가 최고조에 달한 순간 바로 그 장수 영고숙이 군주의 깃발을 어깨에 메고 가장 먼저 성벽을 기어오르는 엄청난 용맹을 보여줍니다. 아, 이제 승리가 정말 눈앞에 보이는 순간이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배신이 일어나요. 성벽 아래 바로 같은 편 진영에서 날아온 화살 한 발이 영고숙의 등에 정확히 꽂힙니다. 누가 쐈을까요? 질투심에 눈이 멀었던 그의 경쟁자 자도였습니다. 전투가 끝난 뒤의 상황이 이게 또 아주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정나라 군주는 점령한 땅을 욕심내지 않아서 예법을 아는 훌륭한 군주라며 칭송을 받았어요. 그런데 동시에 자기 편 장수를 죽인 살인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고 그냥 저주나 받아라 하고 넘어가 버렸거든요. 그래서 정의를 세우지 못했다는 비판도 받게 됩니다. 당시 지도자들이 얼마나 복잡한 도덕적 딜레마에 처했었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대목이죠. 이렇게 정의가 제대로 서지 못하던 혼란한 시대. 그 어두운 그림자는 결국 우리가 이야기의 시작에서 만났던 그 현명한 군주 은공에게까지 드리워집니다. 자, 이제 이야기는 그의 마지막 해를 장식할 충격적인 사건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역사서 춘추에 남겨진 공식 기록은요, 믿을 수 없을 만큼 간결하고 차갑습니다. 딱 한 줄, 공께서 돌아가셨다. 이게 끝이에요. 우리가 방금 본 그 모든 드라마틱한 사건들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지 않나요? 이 간결함 뒤에 분명 무언가 숨겨진 이야기가 있다는 냄새가 나지 않으세요? 역사가들은 대체 왜 더 자세한 내용을 기록하지 않았던 걸까요? 그 끔찍한 진실은 춘추의 상세한 해설서인 좌시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바로 궁중 쿠데타였습니다. 우부라는 신하가 자기 야망 때문에 평화롭게 은퇴하려던 은공을 어린 후계자에게 나쁜 사람이라고 모함해서 결국 암살을 사주한 겁니다. 자, 드디어 오늘 분석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들어왔습니다. 당시 역사가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미묘한 단어 선택 하나로 역사의 심판에 내렸는지 한번 보시죠. 이 한자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시. 이 글자는 그냥 죽이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신하가 군주를,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죽이는, 즉 사회 질서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가장 끔찍한 범죄에만 사용되던 아주 특별하고 무서운 단어였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모든 게 명확해집니다. 역사가들은 마땅히 공시, 즉 공께서 시해 당하셨다라고 써야 할 상황에 일부러 공훈, 공께서 그냥 돌아가셨다라고 기록한 겁니다. 이건 이 끔찍한 범죄를 의도적으로 숨겨주려는 아주 노골적인 정치적 행위였던 거죠. 하지만 이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역사가들에게는요, 침묵이라는 더 무서운 무기가 남아 있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은공의 장례식에 대한 기록은 단 한 줄도 없을까요? 바로 이게 역사가의 마지막 일격이었습니다. 군주의 장례를 기록에서 아예 빼버리는 것. 이건 말이죠. 새로운 통치자는 정통성이 없는 불법적인 존재다. 그리고 신하와 아들 모두 군주의 복수를 하지 않은 불충한 자들이다. 라고 영원히 낙인을 찍어버리는 행위였어요. 사실상 이 나라는 이제 망했다고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해설서인 공양전은 그 도덕적 원칙을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군주를 위해 복수하지 않은 신하와 아들은 더 이상 신하도 아들도 아니라는 거죠. 정말 준엄한 꾸짖음입니다. 결국 권력을 빼앗은 자들은 그 순간에는 성공한 것처럼 보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진실을 기록하는 역사가의 붓은 시대를 뛰어넘어 그들의 죄를 고발했고 영원이라는 시간의 법정에서는 결국 역사가들이 승리한 셈이죠. 이 고대의 일하기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아주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순간의 권력을 움켜주는 힘과 시간을 초월해 진실을 기록하는 힘. 과연 어느 쪽이 진정한 승리자인 걸까요?